자, 이번 강좌에서도 성능 관리의 어떤 개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 시간에는 성능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성능의 중요한 측정 요소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까지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성능 측정 요소는 중요한 팩터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원의 사용률이라든가 사용자가 느끼는 응답시간, 그리고 서버가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처리 건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중요한 성능 측정의 요소로 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오늘 시간에는 성능 향상이란 무엇이냐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를 근거로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하느냐? 분명히 앞서 설명드렸던 응답시간, 자원의 사용률, 서버의 처리 건수, 이 부분이 기준이 되겠지만, 지금 설명드리려는 부분은 그 세 가지 중에서도 또 더 중요한 어떤 중심이 되는 어떤 성능 측정의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자원의 사용률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성능 향상의 척도로 쓰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좀 설명을 드려보면,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현재는 시스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객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용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비포 애프터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요. 하나의 운영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능 수치를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서 성능 수치를 뽑아냈다. 자, 그러면 이 수치를 우리는 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수치를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병목 현상이나 버틀넥이 있는지를 보고 분석을 거쳐서 튜닝을 했다. 분명히 뭔가 더 좋아졌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또다시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를 우리는 애프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운영되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동일한 환경으로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 비퍼와 애프터를 놓고 얼마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성능 향상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자 할 때 자원의 사용률보다는 이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응답 시간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요. CPU를 비포에서는 거의 한 90% 가까이 썼었는데 튜닝이 된 이후에 한 30%를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이 CPU에 대한 어떤 사용되는 수치에 따라서 성능 향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CPU가 아무리 많이 남아 돌더라도 고객이 느끼는 체감은 그 수치와 비례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보다는 자원의 사용률보다는 고객이 느끼는 응답 시간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비포에서는 하나의 어떤 리퀘스트에 대해서 10초의 응답 시간이 걸렸었는데 튜닝 이후에 5초가 됐다. 고객이 느끼는 체감이 5초가 됐다. 그래서 2배 향상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 챕터에서는 이제 아직 얘기가 끝나지가 않았죠. 자, 응답 시간이 자원의 사용률보다는 훨씬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성능 향상의 척도로 볼 때 응답 시간도 아직은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TPS를 기준으로 해서 성능 향상의 척도를 보게 되는데요. 자, 왜 그런가를 한번 보면, 자, 응답 시간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동일한 기능을 갖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B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 동일한 결과를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만든 사람이 다를 수도 있고요. 여러 측면으로 볼 때 어쨌든 같은 기능이지만 두 개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한 명의 사용자가 A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응답 시간이 5초가 걸린다. 자, B라는 프로그램을 한 명의 사용자가 수행했을 때는 7초가 걸렸다. 자, 그렇다면 응답 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A라는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명의 유저가 사용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더 사례를 보면 10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A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다. 자, 그랬을 때 평균 응답 시간은 얼마일 거냐? 10초가 걸렸다고 보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프로그램을 동시 유저 10명이 동시에 사용을 했다. 평균의 응답 시간은 얼마냐? 10명이 사용해도 B라는 프로그램은
7초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A, B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은 거냐? 이제는 B라는 프로그램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사용하는 사용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시 더 확장을 해보면 이번에는 20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A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역시 평균의 응답 시간이 A라는 프로그램은 10초가 걸렸다. 그리고 B라는 프로그램은 20초가 걸렸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은 것이냐? 자, 응답 시간이라는 건 이렇게 동시에 처리되는 어떤 건수에 따라서, 리퀘스트의 건수에 따라서 응답 시간의 어떤 체감은 가변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능 향상의 척도로 보기에는 어렵다. 기준으로 보기에는 중요하지만 어떤 기준에 대한 수치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능 향상의 척도로는 저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원의 사용률, 응답 시간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기준이 되는 잣대를 뭘로 보느냐? 서버가 초당 처리하는 처리 건수인 TPS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성능 향상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자, 비퍼 때 초당 10건의 어떤 처리율을 보이고 있는 서버가 있었는데 튜닝을 거쳐서 또다시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더니 초당 20건의 어떤 트랜지션을 처리를 하더라. 자, 이러면은 이름으로써 2배 향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능 향상의 어떤 척도는 자원의 사용률, 응답 시간, 그 다음에 TPS 다 중요하지만 성능 측정의 어떤 요소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기준이 되는 부분은 TPS를 가지고 성능 컨설팅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할 때는 TPS를 기준으로 해서 삼으면서 TPS가 초당 20건을 처리하는 가운데 그때의 응답 시간과 그때의 자원의 사용률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성능 관리 측면에서는 성능 향상의 요소를, 성능 측정의 요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능 테스트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능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성능 향상의 요인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지,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이제 성능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기를 바라고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성능 테스트를. 자, 그 부분에 대한 사례로 먼저 수작업에 대한 성능 테스트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제가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직접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서 성능 테스트의 일원이 돼서 테스트를 수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사람의 구령에 의해서 최대로 동원이 가능한 사람들을 자기 PC에 앉혀놓고, 만약에 사람이 부족하다면 이게 웹으로 된 시스템이라면 한 사람이 웹브라우저를 5개, 6개 더 띄워놓은 상태에서 구령에 맞춰서 마우스로 서밋 버튼을 따다다닥 눌러대는, 이름으로써 이 서버가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가상은 아니죠. 실제 사용자를 통해서 이 서버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을 처리를 하는지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게 이제 수작업의 성능 테스트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측면에서는 동시에 커넥션을 우리가 원하는 수만큼 커넥션을 맺고 있느냐, 자원의 사용률이 CPU를 100%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메모리 어떤 누수는 없는지, 메모리는 부족하지 않은지, 디스크 IO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어떤 자원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점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체감, 응답 시간은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에 100명을 앉혀놓고 브라우저를 각자 5개씩 띄워놨다. 거의 동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동시라고 볼 수 있도록 버튼을 눌러대서 100 곱하기 5, 500명의 어떤 동시 사용자를 발생을 했을 때 그들의 응답 시간의 평균은 어떤지, 동시 사용자 500명을 이 서버는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또는 500건의 어떤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성공률과 실패율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운영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시스템을 운영 전에 가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오픈을 뒤로 미루고 그 문제점에 대한 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원이 부족하다면 서버를 더 증설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서버는 충분한데 어딘가에 버틀렉이 있다면 DB를 튜닝을 하든 네트워크를 튜닝을 하든 뭐 어플리케이션을 튜닝을 하든 그럼으로써 이 고객이 원하는 성능의 목표를 얻어내야 된다는 건데요. 그 성능 목표가 얻어지기 전까지는 오픈을 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고객을 통해서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마케팅 비용이 날아간다든가 어쨌든 이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먹칠이 되기 때문에 100%의 어떤 문제점을 다 찾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래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방법의 테스트로 수작업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충분히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성능 테스트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일이 되겠지만 과연 이게 진짜 그 베스트의 어떤 그 테스트 방법인 거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건데요. 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냐? 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직접 앉혀놓고 어떤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소규모의 부하 테스트에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테스트라는 거는 문제점이 해결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100명을 앉혀놓고 마이크를 잡고 테스트를 했는데 그 후에 어떤 성능 수치를 뽑아내서 튜닝을 했다. 그러면 진짜 애프터에서 비포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려면 또다시 100명을 앉혀놓고 또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의 반복적인 테스트가 어렵다는 거죠.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기가. 자, 그 다음에 부정확한 어떤 측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과연 응답 시간을 어떻게 체크할 거냐? 앞에 사람들을 통해서 버튼을 눌렀는데 프로그램에서 응답 시간을 찍어내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위해서 프로그램마다 어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화면에 찍도록 다 또 수정을 할 거냐? 문제가 있겠죠. 아니면 그렇게 안 한다면 시계를 통해서 스톱워치를 눌러서 결과가 나오는 거를 어떤 응답 시간을 기록을 해서 측정을 할 거냐? 자, 어쨌든 뭐 두 가지를 다 쓰더라도 어쨌든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톱워치를 통해서 하더라도 사람이 느끼는 체감으로 보고 버튼을 눌러서 그때의 응답 시간을 완료된 시간을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떤 좀 부정확하게 측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수치를 엑셀에다 적어서 평균을 내고 뭐 이런 과정 복잡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업무에 대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UI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사람을 앉혀놓고 가능하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테스트 환경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중간에 있는 어떤 미들웨어만의 어떤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그 부분만에 대한 어떤 부하를 주고 싶다. 뭐 그런 측면들. 어쨌든 여러 가지 복잡 다변화한 IT의 환경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요소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는 반드시 엔드 유저만의 도움을 받아서 테스트 환경이 재현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능 분석이 어렵다는 건데요. 병목 지점을 쉽게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성능 수치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자원에 대한 사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형화된 수치로 떨굴 거냐. 하다못해 응답 시간은 시계를 통해서 스톱워치로 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취합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을 모으기도 힘든데 다시 자료를 정리하는데 또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성능 테스트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아무래도 이 수작업에 의한 성능 테스트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비용 측면으로 본다면 과연 비용을 줄이게 된 거냐. 이 부분에서 또 의문점을 갖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정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성능 테스트를 간과했다. 자, 이번에는 성능 테스트를 중요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다 어떤 비용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 과연 그게 베스트적인 어떤 그 솔루션이 되는 거냐? 역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화된 성능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마이크를 잡은 어떤 리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PC에 앉아 있고요. 구령에 맞춰서 이 서버의 어떤 체감, 그 다음에 고객이 느끼는 체감, 이런 부분을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수작업에 대한 성능 테스트라고 그랬고, 자, 과연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던 부분을 어떻게 자동화를 한 거냐. 자, 첫 번째 보시죠. 실제 사용자 대신에 가상의 사용자를 투입을 합니다. 사람 대신에 그 자리를 PC가 대신하는 거죠. 사용자의 PC가. 그래서 이 PC를 통해서 서버로 어떤 리퀘스트가 날아가게 하는 건데요. 이 서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사람이 꼭 어떤 버튼을 눌러서 서버로 리퀘스트가 날아가게 해야 되는 거냐? 꼭 그럴 필요가 없겠죠. 이 시스템에, 이 PC에 에이전트가 심어져 있어서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떤 리퀘스트가 서버로 날아가게 할 수 있다면 굳이 사람이 앉아있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실제 사용자 대신에 이 에이전트라고 표현된 부분을 이제 가상의 사용자라고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느끼는 체감은 똑같습니다. 어떤 리퀘스트가 클라이언트로부터 날라오기 때문에 다만 사람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에이전트에 의해서 가상의 사용자가 리퀘스트를 서버로 전달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연 그렇다면 사람을 가상의 사용자로 대신했다면 100명의 사람이 필요했었다면 PC가 100대가 있어야 되는 거냐?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서버의 입장에서 본다면 100명의 사람이 필요했다는 얘기는 서버로 100개의 리퀘스트가 동시에 가고 싶도록 재현을 하고 싶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서버한테는 100개의 리퀘스트가 날아가게 하는 부분만 재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100개의 PC가 있어서 각자마다 하나의 리퀘스트가 나갈 필요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 하나의 어떤 데스크탑이 있을 때 이 데스크탑을 통해서 동시에 200개의 리퀘스트가 서버로 날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 PC로 대체가 되고 PC가 사람의 수만큼도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100명이나 200명의 어떤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스크탑 한 대만 있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서버로 리퀘스트를 주는, 부하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동시 유저가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은 효과는 이러한 데스크탑 한 대 정도로도 가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는 하나의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일반 PC라고 볼 때, 일반 어떤 노멀한 PC라고 볼 때 많이 사용을 하면 한 200개 정도의 가상 유저를 만들어서 동시에 리퀘스트가 날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10,000명, 20,000명의 어떤 동시 유저를 재현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요 데스크탑, 요 가상의 사용자를, 가상의 리퀘스트를 만들어내는 이 PC도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하나의 PC가 한 200명의 가상 사용자를 대신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 자동화된 성능 테스트의 어떤 장점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라고 표현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이 컨트롤러가 가상의 사용자를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부하 모델을 입력을 해서 이 테스트는 200명의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런 측면의 시뮬레이션을 해라. 그런 측면으로 이 컨트롤러에 입력을 하면 이 컨트롤러가 가상의 이 사용자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어를 통해서 가상의 사용자들이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리퀘스트에 대한 처리를 한 다음에 응답을 보내겠죠. 이 응답을 받은 이 가상의 사용자는 응답 시간을 레퍼지토리에 저장을 할 거고요. 나중에 성능 수치를 뽑아낼 수 있도록 저장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원에 대한 어떤 성능 수치들, 아까 앞에서 봤던 커넥션에 대한 수, CPU의 사용률, 디스크 IO라든가 메모리 사용률,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성능 수치들,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게더링을 해서 나중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가상의 사용자를 이용을 해서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앞서 봤던 수작업에 의한 성능 테스트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 자동화된 성능 테스트는 다 해결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떤 비용을 대고 구매를 하거나 렌탈을 하거나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거를 비용으로 보기보다는 원활한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어떤 금액적인 이득을 더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성능 테스트를 안 한다든가 사람을 통해서 성능 테스트를 한다든가 이 부분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볼 때는 원활한 성능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정확한 어떤 테스트, 다양한 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화된 테스트가 좋다라는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능 관리, 이 성능 테스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는 사용자적인 관점과 운영자적인 관점, 여기서 사용자는 고객을 얘기하겠죠. 고객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운영자적인 관점, 이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한 팩터로 놓고 서로 어우러지게 문제점이 없는지를 또는 우리 성능 목표에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사용자적인 관점은 자동화된 성능 테스트 툴을 이용해서 가상의 유저를 통해서 테스트 환경을 재현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성능 목표에 만족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시스템적인 관점, 운영자적인 관점에서도 웹서버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가 또는 어떤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능 목표를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리소스적인 어떤 용량적인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우러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성능 관리라는 것은 서비스 중심과 시스템 중심이 서로 결부돼서 두 가지 측면을 다 골고루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능 테스트나 진단 튜닝에 대한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썼던 before, after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하나의 시스템이 있고요. 뭔가를 서비스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어떤 진단 튜닝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능 테스트의 결과를 befor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과 어떤 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해결을 통해서 나온 그 시스템의 상태를 가지고 동일한 환경에서 또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 나온 결과, 그 부분을 애프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 고라이브 하기 전에 당연히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했더니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나오는 이 수치는 가상 유저의 증가에 따라서 가상의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뭐의 값이냐? 에러의 수입니다. 자, 유저가 1명, 2명, 3명, 4명, 5명까지는 어떤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6명, 7명으로 진행이 되면서 에러의 수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운영 모드로 전환을 했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됐겠죠.
자, 이런 부분들 여기서 수치를 한번 보시죠. 1명, 2명, 3명이 들어갈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6명 이후에 어떤 동시 유저가 들어가면서 에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건데요. 기능 테스트만으로만 볼 때는 이런 에러는 발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능 테스트라는 거는 한 명의 유저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한 어떤 메뉴의 특정한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6명까지 동시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메뉴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지 않겠죠. 원 유저로 어떤 메뉴를 눌러대면서 해당되는 기능이 수행이 되는지를 봤을 텐데 이러한 기능 테스트만 수행했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내서 해결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의 성능 목표는 100명이다. 100명이 이 시스템에 동시에 들어왔을 때 원활하게 서비스를 하느냐. 원활하게 서비스를 하더라도 응답 시간이 우리가 정한 기준의 어떤 응답 시간을 내느냐.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했던 거였고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6명 이후부터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찾아냈고요. 자, 이런 상태가 이제 비퍼인 거죠. 그래서 이 외적인 어떤 추가적인 성능 수치나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원인을 찾게 되고요. 그 부분을 튜닝을 통해서 해결을 함으로써 해결이 된 이후에 다시 비퍼 때 적용했던 동일한 테스트 환경을 애프터에 적용을 했더니 이번에는 유저가 150명까지 증가하면서 어떤 에러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150명 이후부터는 이제 에러가 발생이 됐는데 이전보다 엄청나게 많은 어떤 성능 수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0명에서 최초 어떤 서버가 처리를 못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발생을 하는 500에러가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이라면 우리의 목표는 100명의 동시 유저가 원활하게 서비스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150명 이상까지도 어떤 에러가 발생이 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장애가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성능 테스트를 함으로써 또는 진단 튜닝까지 거치면서 이렇게 훨씬 더 좋은 시스템으로 탈바꿈을 하게 된 그런 사례를 한 가지 소개를 드렸고요. 이 단계는 고라이브로 넘어가기 전에 성능 테스트와 진단 튜닝을 통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사례는 좀 다른 단계인데요. 오픈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잠재적인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인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용량이 이제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응답 시간이 1초가 나왔었는데 사용자들한테 1년이 지나면서 사용자가 늘게 됐고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도 더 증가가 됐을 거고요. 이러면서 현재는 고객도 2배로 늘었고 그러면서 응답 시간도 2배가 됐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증설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과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시스템을 증설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됐었는데요. 자,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사용자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0명 정도까지도 증가를 시켰었는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자, 이 부분은 비퍼고요. 이 부분은 애프터입니다. TPS에 대한 수치인데요. TPS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수치가 높을수록 서버가 초당 처리하는 트랜지션의 양이기 때문에 많이 처리할수록 좋은 거겠죠. 자, 그래서 700명까지 어떤 유저가 증가를 하는 동안에 비포 때의 TPS를 보면 점진적으로 서버가 처리하는 양이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꺾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그 서버의 임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 이상 서버가 처리하는 건수가 사용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 부분이 어떤 임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서버가 처리하는 TPS의 어떤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40을 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에서 40 사이의 TP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본다면, 30으로 본다면, 비포 때는 서버가 초당 30건의 어떤 일을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CPU의 사용률을 보면 유저가 증가하는 가운데 CPU의 사용률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수치가 잘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요 부분 자원의 사용률이라는 거는 요 빨간 부분이 애프터고요. 위에 있는 부분이 비포인데 어쨌든 낮게 애프터 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포 때는 더 높게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비포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성능 수치들을 일단은 뽑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치를 기준으로 이제 또 분석과 진단을 거치면서 이 시스템은 버틀렉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내게 됐죠. 그래서 이 장애 요인을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요인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튜닝을 했고요. 자, 그럼으로써 튜닝이 된 이후에 비포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성능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TPS가 향상이 됐습니다. 유저가 증가하는 가운데 비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서버의 처리 건수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당 여기 100인데요. 초당 한 100건의 처리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비포 때보다 훨씬 많은 어떤 성능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성능의 향상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의 사용률은 더 감소가 됐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고객사에서는 이미 튜닝을 통해서 원래는 박스를 한 배 더 늘림으로써 응답 시간을 이전보다 반으로 줄이고 싶었던 건데 튜닝을 통해서 사실은 굳이 서버를 증설하지 않아도 동일한 어떤 이전의 성능 목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서버의 어떤 처리 건수가 증가가 됐고요. 자원의 사용률도 훨씬 더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어떤 우리의 성능 목표를 위해서 고객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무조건 서버를 증설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서버가 증설이 될수록 이 서버에 대한 관리 포인트는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관리자도 또한 더 늘어나야 되는 거고 어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러면서 비용은 점점점 더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응답 시간은 더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서버를 증설함으로써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더 많은 어떤 관리 포인트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용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딘가에 버틀렉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00%의 어떤 그 사용 효과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고요. 이 버틀렉을 해결함으로써 숨통이 트여진 거고요. 실제 100%의 이제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때의 상황, 시스템이 100%의 어떤 효과를 내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더니 아직 쓸만하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운영 단계의 문제점을 해결을 했다는 거고요. 튜닝을 통해서 시스템 증설을 하지 않고 현재의 시스템만으로 우리의 고객의 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그런 상황을 얻었다라는 이런 사례를 두 번째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능과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거고요. 성능 테스트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진단 튜닝과 함께 어떤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성능 테스트는 어떤 부분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어떤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어떤 요구 분석을 받고요. 요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분석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구현을 하겠죠. 그리고 구현이 된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 테스트 단계는 기능적인 테스트와 성능적인 테스트로 나뉘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는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관리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개발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개발을 거치고 서비스를 오픈하고 이제 빠져나가겠죠. 자, 이러면 관리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개발은 짧고 관리는 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리자 입장은 이 서비스가 오픈이 된 이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서비스가 오픈이 된 이 이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신규로 개발되거나 갈아엎어서 새로 만들기 전에는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개발 기간이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거보다는 서비스가 운영이 되는 이 시간이 훨씬 길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발은 짧고 운영은 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능에 대한, 기능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없어야 될 거고요. 성능에 대한 문제도 없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긴 운영 기간 동안에 책상이 엎어지는 일이 없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성능 테스트는 요 오픈하기 전에 바로 이 부분에서만 어떤 진행을 해야 되는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건만 된다면 성능 테스트는 이 개발의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과 함께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테스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 이 테스트를 단위 성능 테스트, 통합 성능 테스트, 그 다음에 어떤 기타의 성능 테스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잠재적인 문제점들 해결을 하고 그리고 성능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서비스를 오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2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테스트, 단위 성능 테스트라는 부분은 개별적인 프로그램, 각각의 모듈들에 대해서 각각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 성능 테스트는 실제 리얼 환경을 제어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서로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그러한 서버의 환경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성능 테스트라는 거는 예를 들면 페일오버를 테스트한다든지요. 장애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장애가 복구되는 상황을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치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어떤 서버의 체감이 어떤지 어쨌든 이런 어떤 기타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재현함으로써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 그런 부분들을 기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 분석을 정의하고 분석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운영을 하기 전에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신규 시스템이라면 이 테스트 과정에서 최소한 단위 성능 테스트, 통합 성능 테스트 그리고 기타의 다양한 성능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 부분은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여건만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 성능 테스트를 같이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같이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테스트를 해본다면 이 단계에서 프레임워크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바 환경으로 구성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또는 단넷 환경으로 구성을 하는 가운데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선정을 해서 이 프레임워크로 어떤 그 프로젝트를 구성을 할 건데 과연 이 프레임워크가 우리 실정에 맞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파일럿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파일럿 테스트라는 거는 다양한 이 시스템이 실제 오픈이 되면 다양한 하드웨어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어우러진 가운데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제 서비스가 될 텐데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서비스가 될 텐데 이 파일럿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100개의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야 된다. 이 구현 단계에서. 그렇다면 일단은 두세 개 정도, 예를 들면 이렇게 일부의 프로그램만을 구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개수는 작지만 이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어야 되는 환경, 웹서버, 와스, DB서버, 어떤 3티어 환경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든가 뭐 어떤 별도의 어떤 서버들, 솔루션들, 뭐 이미지와 관련된 서버라든가 뭐 보안과 관련된 어떤 솔루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타의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장비나 솔루션들을 다 탑재해서 프로그램의 개수만 작을 뿐인 거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장비들은 모두 다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에 맞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의 프로그램만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 이거를 파일럿 테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이 이후에 실제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좀 더 많은 어떤 시간적인, 인력적인 부분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구현 단계에서도 이때 나온 문제점들을 미리 해결함으로써 구현 단계에서 그 부분을 문제점을 안고 가지 않고 해결이 된 가운데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일럿 테스트는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럿 테스트가 겸해지면서 서버의 어떤 용량적인 부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00명의 유저가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웹서버의 어떤 용량은 어떠해야 되는지, 와스의 용량은 어떠해야 되는지,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서버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면 또는 솔루션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면 각각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용량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파일럿 이후에 어떤 그 선정을 위해서 BMT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유닉스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된다. 500명이 원활하게 뛰어놀 수 있는 유닉스 서버를 사야 되겠다. 그렇다면 A사, B사, C사에 유닉스 서버를 갖다 놓고 우리 환경에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실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앞단에서 또 거쳐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반부에는 이런 단위 성능, 통합 성능, 기타 성능에 대한 테스트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전반적인 어떤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함께 성능 테스트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파트에만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는다면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 말고도 이 프로젝트가 진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사실은 이 테스트에 어느 정도는 비용을 할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간도 할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쳐간다면 아무도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면 사실은 이 긴 운영 기간 동안에 어떤 서비스가 원활하게 서비스가 됨으로써 어떤 고객 만족을 위한, 또는 IT의 성능이 어떤 비즈니스의 성능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모두 부합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성능이라는 것은 중요하고요. 운영 단계에서의 성능 관리는 중요하고 어느 한 시점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시작에서부터 어떤 운영이 되는 끝까지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성능이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떤 그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본문의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뭐 아주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지금 단계에서 이 성능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초급에 대한 어떤 유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준다면
좀 더 유닉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고요. 유닉스가 서버로 사용이 되면서 운영이 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성능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한테 심어드리고 싶어서 부분의 지면을 할애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장에 이제 두 번째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 유닉스 시스템의 성능 관리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서버들이 유닉스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아까 뭐 자원의 사용률 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자원의 사용률은 대부분의 유닉스 시스템의 자원의 사용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이제 후반부에서 10장의 두 번째 챕터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원을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는 그런 명령을 단순히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왜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성능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좀 맛만 보여드린 거죠. 이런 측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10장 시스템 성능 관리 두 번째 유닉스